네, 오늘 모신 분은 미주호 은행 변정규 전무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환율과 관련해서 참 시장에서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요. 일단 그 달러 강세가 달러 인덱스가 한 106까지 돌파해서 오르다가 지금 한 103대까지 떨어졌는데 우리 원화 환율이 거의 뭐 1380원대에서 움직이질 않고 있어서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달러 인덱스만 보면은 달러 강세가 많이 제어됐다. 달러가 좀 약해진 거 아니냐. 맞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이제 106까지 돌파를 했다가 뭐 얼마 안 됐는데 이제 103까지 이제 내려온 이런 상태예요. 이 정도면 이제 달러가 굉장히 강세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나 뭐 최근에 보면은 근데 트럼프 효과도 좀 있었어요. 네. 뭐냐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임 시절에 이제 강달러를 엄청 싫어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유럽과도 환율 때문에 충돌했었고, 그리고 중국과도 환율 때문에 충돌을 했었고, 또 일본도 사실 그 당시에 크게 많이 못 올리는 환율을 이런 상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율 조작국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나라들이 다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썼는데 이런 원인이 있습니다. 이제 원인이 특히나 이제 그 엔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강세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네. 현재 이제 155엔, 달러당 155엔까지 가다가 현재 157원으로 소폭 올라와 있긴 하지만 최근 160엔을 돌파하던 이런 약세는 지금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게다가 유로 같은 경우에도 1.05 유로당 1.05달러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다가 지금 1.09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네. 이제 유로가 강세인 거죠. 1 유로와 1.1달러를 이제 교환할 그런 지금 목전에 다다른 겁니다. 그런데 왜 아직 원화만 1,300원대 후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제 그 달러 인덱스가 103대로 이제 오랜만에 내려오면서 네. 우리 환율도 이제 1,350원, 40원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좀 올랐어요, 오늘. 어제보다. 네. 이것은 이제 이유는 금리에 있습니다. 금리. 예, 모든 게 이제 영향을 미치지만 달러 인덱스가 영향을 미쳐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죠. 왜 그러냐면은 환율도 양국의 금리 차를 갖다가 교환 가치로 환산한 가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지금 이제 금리는 그러면은 어떤 영향을 줬길래 환율이 이렇게 높은가? 우선 보시면 달러의 기준금리가 앞으로 인하될 그러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이 최근에도 여러 번 밝혔지만 달러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뭐 최근 강성 매파로 이렇게 불리는 월러 위원까지도 이렇게 그 달러 금리 인하를 연준이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긴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QT를. 그래서 QT의 일환으로 국채를 일본 국채 JGB를 매입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네. 이 매입을 갖다가 줄이겠다 규모를. 게다가 금리도 추가로 인상하겠다. 많이 올리지는 못할 겁니다. 네. 그래도 방향은 금리를 올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엔화를 갖다가 강하게 이렇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원화는 사실은 지금 우리도 인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야 할 거 없이 지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물론 힘듭니다, 시장이. 그렇죠. 그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뭐 대출, 가계 대출도 증가했다. 거기에다가 또 뭐 부채 문제. 그래서 금리 인하는 해야 되는데 하면은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최근에 뭐 특히나 PF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잘 압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 지금 힘든 상황도 잘 알아요. 근데 한간에는 또 예전에 그런 부동산 패닉 바잉이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집값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벌써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금리 차이가 양국의 금리 차이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10년물 국채 금리 차이를 보시면은요. 작년 이쯤에 보시면 2023년 6월, 7월 때 보시면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요. 약 3.5에서 3.8%. 네. 우리나라 10년물 국채도 비슷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뭐 기대감이 많이 있으면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국채 금리도 그에 못지않게 떨어졌고요. 오히려 더 떨어진 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국채 수익률 10년 국채 수익률과 미국의 국채 수익률 10년 짜리를 비교해 보면은 역전폭이 1%가 넘었어요. 네. 더 많이 벌어졌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시장 금리는 오히려 차이가 더 났다. 네. 한국의 시장 금리가 더 낮아졌다. 미국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리를 갖다 환율에 대입해 보면 한국의 금리가 더 싸졌단 말이에요. 미국보다. 이렇다는 건 뭐냐면 한국의 원화 가격이 덜 매력적이 됐다. 그런 거죠. 그래서 네. 달러의 강세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그 IMF의 조언도 있었습니다. 예. 어떤 예, 한국의 성장률을 이제 조금 더 상향시켰어요. 네. IMF가. 그러면서 조언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가가 확실히 안정되기 전까지는 한국 정부는 그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네. 조언을 했어요. 좀 뼈있는 조언인데요. 한국 기준금리 조기 인하의 위험성을 IMF가 경고하고 나선 것으로 이렇게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요즘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 해서 오늘도 뭐 부동산 관계장관 대책회의가 열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이 가계대출, 그러니까 부동산 향, 가계대출의 증가 뭐 여러 가지로 이게 큰 어떤 그 불안 요소가 되는 거죠. 우리 한국 경제에. 그럼요. 지금 부동산 문제는요. 이게 빚으로 지은 집이거든요. 이게 이제 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국가적인 문제로 비화되고요. 이렇게 가계 부채가 많이 일어나고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용인을 하게 된다면 사회적인 분위기도 계속 투기적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빚을 내서 샀더니 쟤는 잘 됐어. 나는 성실하게 그냥 뭐 일만 했더니 나는 안 됐어. 이런 분위기는 반드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요. 이것을 갖다가 물가 상승률이 안 그래도 지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이 IMF가 이런 얘기를 한 근거에는 1,300원대 고환율이 지금 1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1,300원대 굉장히 고환율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들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됐는데 이렇게 1년 이상 오랫동안 1,300원대의 달러원 환율이 지속된 건 2000년대 들어서 처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우리나라는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수입 수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수출에 많은 부분을 의존을 하고 있지만 수입에도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그런 먹거리나 자원이나 원재료가 충분치 않다 보니까 외국에서 이것을 가공해서 들여오거나 원재료를 가공해서 들여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뭐 육가공품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오는데 이런 식료품조차도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격이 자연스럽게 오르는 효과를 갖고 와요. 환율이 오르면. 그래서 물가 영향이 많이 줄 것이다, 물가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가 많이 오르는 데다가 금리를 낮추게 되면 이제 앞으로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건 불보지집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미리 방지하라는 IMF의 권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사실 강달러 때문에 우리 환율이 이런 것이다라고 일부 그런 자위도 하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 돈값이 싸다는 건 우리 경제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외국인들의 시각에서는. 돈값이 싸다. 사실은 이자율이 낮은 거는 돈값이 싸는 거죠. 그러면 조달하기 위해서는 좋아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 경제 성장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낮게 갖고 가는 게 좋았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이자율이 낮으면 부동산 투기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부작용도 있지만 기업들이 이 돈을 가지고 모아놓은 이 자금이거든요. 네. 이 재원을 가지고 투자해서 기업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이런 의욕을 붙여주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돼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일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라왔는데 이제는 이렇게 금리가 너무 낮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가장 가까운 예가요. 일본과 중국입니다. 일본은 얘는 잘 아시죠. 마이너스 금리를 했더니 여러 가지 투자를 갖다 진작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더니 지금까지도 이렇게 경기의 침체에서 벗어날 수는 있는데 너무나 돈을 많이 푼 나머지 정부의 부채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부채 증가로 인해서 이제는 이것을 줄이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면은 일본의 부채가 많이 늘어서 이제 일본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 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일본도 지금 어려운 상태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옆에 나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사실은 부동산 문제가요.
저게 금리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파월 의장이 많이 얘기하는 중립금리, 뉴트럴 레이트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FOMC마다. 이 중립금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어떤 이자율인데 굉장히 이론적인 금리예요. 네. 이자율인데 이 이자율을 보면은 물가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예를 들면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은 내가 뭐 많이 받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미치는 장사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금리라고 하면 네. 마음속이 금리죠. 요즘엔 빌려 쓰는 입장에서는 내가 뭐 너무 이렇게 낮고 매력적이지는 않지만 못 쓸 거는 아니야.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내고가 중간에서 맞아 떨어지는 금리가 중립금리라고 볼 수 있어요. 쉬운 말로. 근데 그 중립금리 이하로 정책금리를 갖고 계게 되면 너도 나도 자산을 사게 되죠. 그렇죠. 샀더니 오르더라. 그럼 너무 싸죠. 수익이 나니까. 그럼요. 그것을 갖다가 오랫동안 지속한 결과가 중국의 산물입니다. 왜냐하면은 경제 성장을 갖다 구가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그 성장을 갖다 굉장히 많이 독려를 했잖아요, 중국이.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중국이 이렇게 많이 발전한 결과적으로 많이 발전한 그런데 공헌도 했지만 여러 가지 부정이 있는 게 그게 하나가 이제 부동산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기업 부채 문제도 맨날 나오고 그럼요. 있고. 이 부채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 같이 가죠. 우리나라도 지금 가계 부채 문제 게다가 기업들도 지금 부채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부채로 잡히게 돼요. 지금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 원달러는 한 1,200원 정도라고 생각했던 이 수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이 이제 1,300원대가 우리 그냥 이 적정 환율이 돼버렸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글쎄요. 지금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아까 제가 금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이 반영돼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이 많이 지금 하락한 상태예요. 이 정도를 보면은 약 0.5% 포인트에서 0.75% 포인트, 약 최소한 2번 이상의 그런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네. 시장금리를 통해서 본다면 이렇게 되면 뭐냐면은 한국 시장금리가 미국보다 많이 하락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역전폭이 많이 돼 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원화의 그런 약세 요인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풀리려면 다른 나라와 같이 트럼프의 효과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뭐냐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려고 그러니까 엔화에 대해서 숏친다 그러죠. 시장에서는 숏친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엔화는 가망이 없을 것 같아. 계속 숏세를 할 거야. 왜냐하면 공매도죠. 그렇죠. 예, 공매도를 할 거야 엔화를. 예, 주식만 공매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통화도 모든 자산도 사실은 공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뭐 어떤 상품이든 방법으로 인해서. 근데 이 통화 그 중에서도 엔화는 계속 떨어질 것 같다 가치가. 그렇게 되면 계속 이제 트레이더들은 공매도를 친 거죠. 근데 뜨거 하면서 이제 트럼프가 나타났네요. 트럼프가 나타난 것 같으니까 물론 이제 BOJ가 개입을 한 것도 있어요. 약 2조 엔 정도를 개입을 한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월말이 되면 자세한 자료가 나오겠지만 그것을 이제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고요. 트럼프는 지금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요새 대만도 그렇고 전부 한마디 하면 우린 할게. 반도체가 연이틀 거의 10% 떨어졌어요. 그렇죠. 예. 이것은 현실이거든요. 지금 맞닥뜨려야 돼요. 게다가 트럼프가 이번에 2기 집권입니다.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2기 집권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탄탄한 모습으로 돌아올 거예요. 경험이 쌓였으니까. 예, 이제는 초선이 아니죠. 그렇죠. 재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엔화에 대해서 숏을 쳤던 시장의 트레이더들이 갑자기 이 숏 커버를 하죠. 그러려면 숏 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N을 바잉을 해야 돼요. 그렇죠. 매수를. 그래서 갑자기 이 패닉 바잉을 확 하다 보니까 이게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160에서 157로 한번 뚝 떨어졌고요. 157에서 150까지 155까지 떨어졌다가 조금 이제 157까지 되돌림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는 트럼프가 시장에서는 처음에 이제
아무리 우에다 총재가 나 이제 금리 올릴 거야. 게다가 국채 수익률 이거 내가 올릴 거야. 아무리 해도 종이 호랑이로 봤다는 거죠. 아무 말이 안 통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돌아오니까 진정한 호랑이가 돌아온 거죠. 이제. 너무 싼 거 아니야? 이러니까. 이제 무서운 겁니다. 이제는. 지금 엔화 약세가 사실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 장기화됐지 않습니까? 네. 이거 너무 심각하다 할 정도로 그 많은 사람들,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는데도 이게 계속 유지됐던 이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실은요,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 구조적으로 일본의 그 엔화는 약세를 면치 못하는 부채 문제만 얘기할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인구적으로도 그렇고요. 지금 그 일본의 여러 가지 자본의 회귀는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 게다가 소비도 늘어나고 있고, 게다가 GDP 성장률도 좀 늘어나고 있고, 이게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합해도 일본의 그 가장 백본 이제 척추였던 무역계에 대해서 무역 흑자가 옛날보다 나오지 않아요. 네. 예, 이것은 뭐냐면 이제 일본의 그 기업들이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다원에서 이제 그 무역으로 벌어든 돈을, 왜냐하면 일본의 기업들도 대부분 이제 MNC라고 하죠.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됐어요. 멀티내셔널 그렇죠. 기업들이 됐는데 이 일본 출신들의 MNC 기업들이 해외에 나와서 송금을 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쓸 데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들어가나 내리나 똑같다. 옛날에는 이걸 갖고 들어와서 일본 사람들은 특히나 자국에 대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선호가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네. 일본산 음식도 사실 외국에서 일본산 음식을 갖다가 먹는 경향이 많고요. 그다음에 자기 자산에 대해서도 아무리 1%의 일본 국채라 그래도 옛날에 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안 삽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현재 일본은행이 들고 있는 JGB 국채 보유량이 전체 발행량이 약 55%가량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일본의 기관 투자가들도 지금 일본의 그 국채가 마이너스 수익률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만약에 이제 앞으로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조금씩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일본의 부채 비율이 260%고요. 정부 부채 비율이 네. GDP 대비 이것은 굉장히 높은 수치고, 게다가 이자를 계속 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 인구가 주는데 그것을 받들어줄 지금 형편이 안 되는 상황. 게다가 그 무역 흑자 기조가 이제는 끝난 상황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역 흑자 기조를 보면 이것들이 굉장히 줄어든 상태고요. 앞으로 이것들이 계속해서 자본으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일본의 그 기업들에 대한 그 주식은 좋죠. 지금 투자가 많이 일어나니까. 근데 계속해서 이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볼 때 일본의 지금 구조적인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일본의 엔화 약세가 끝났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트럼프는 현실이죠.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트럼프가 무슨 수를 강구해서라도 일본의 엔화를 150선 이상으로 못 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일본 은행과 정부를 압박해서. 네. 시장은 그걸 알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환율이라는 건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하는 그 힘의 대결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것을 압박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것을 맞출 것이다 생각하면은 엔화를 갖다가 그 이상 안 판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 대적하다가는 손실을 입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트럼프는 일본의 구세주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엔화 약세를 지금 중앙은행과 정부도 못 막았던 걸 트럼프가 한 번에 지금 이것을 갖다가 상한선을 딱 그어준 셈이 된 거예요. 그러게요. 이게 원래 트럼프 이전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그 헤지펀드들의 그 공매도 공격, 맞습니다. 환율에 대한 이거 왜냐면 계속 그 일본 경제 체력이 약한 거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하고 달러 가져다가 계속 엔화 공격하면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 그러니까 일본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그래서 맞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 되게 걱정을 했는데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 높아지면서 확 바뀐 것 같아요. 예, 트럼프라고 하면은 필리핀의 두테르테나 조금 비슷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예측 불가, 하면 한다. 예, 그리고 한다고 하면 하는 경향이 많죠. 네.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는 이런 것들이 경향이 크기 때문에
아마 그 투자자들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그래서 쇼커버를 이렇게 크게 했고요. 앞으로 조금 더 그런 것들이 발언 수위에 따라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그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올해 한 번 이상 올릴 것 같지 않아요. 아, 예, 그래서 그것은 크게 뭐 영향을 많이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국채 매수 액을 갖다 좀 조절하려고 하거든요. 국채 매수를 좀 줄이면 이제 일본의 그 10년물 JGB 수익률이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이제 JGB 수익률이 올라가면 이제 시장 수익률을 조금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이러한 그 여건이 마련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면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면 엔화도 사실은 조금씩 강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환율이 내려가면서.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트럼프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트럼프라는 중대한 변수가 지금 엔화에 나타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참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쨌든 호불호를 떠나서 대단한 사람인 것 같기는 해요. 모든 세계 금융시장이 그 한마디에 그냥 막 변동성이 너무 커져가지고. 근데 그 얼마 전에 요즘 나오는 그 화제의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서 20년인가 21년 동안 장아찌 먹으면서 돈을 1억엔을 모았는데, 야, 이걸로 내가 은퇴를 하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 이게 지금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엔의 가치가 떨어져서 뭐 그런 자주 섞인 이야기도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가져다주는 시사점, 우리도 역시 원 약세니까 우리 한국 경제에도 이 경고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 건가요? 글쎄요, 그 지금 이제 보시면은 그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비슷한 면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본다면은 그 버블 경제 이후에 일본이 겪었던 문제들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폭등했고요. 네. 그리고 인구 감소, 인력 부족 이런 것들도 계속 우리가 그 겪어 오고 있는 문제인데 일본이 이거 다 겪었어요. 게다가 성장률 하락도 있고요. 주가 상승률 부진도 겪었고요. 지금 조금씩 겪고 있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국채 금리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낮아진 것도 사실 어차피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면서 이거는 뭐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면이 많단 말이에요. 특히나 우리가 또 유념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자본의 이동입니다. 네. 뭐냐면 자본의 이동 관련해서 일본의 엔캐리라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이 엔캐리가 쉽게 말하면은 금리가 낮고요. 투자 수익률이 국내가 더 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해외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엔캐리의 대명사가 왓다나베 부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왓다나베가 일본에서 뭐 사또와 더불어서 가장 많은 성이라고 하는데, 예,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씨나 김씨 같은 성인데, 이제 뭐 일본의 평범한 주부들이나 아니면 아저씨들이 가가지고 그냥 투자를 갖다가 통화만 바꿔서 외국에 그 뭐 샀더니 자산을 샀더니 그냥 꽁돈이 나오더라. 환율만 안 바뀌니까 그냥 월급이 나오더라. 예, 이자가 높으니까 이런 거죠. 이제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지금 많은 그런 것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서학개미, 그죠? 그렇죠. 뭐 등등등. 이게 사실 서학개미가 왓다나베 부인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슷한 거죠. 네. 이제 투자 대상이 주식이라는 거 외에는 왜 그러냐면 일본 투자자들은 예전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으로 주식하는 것을 크게 많이 뭐 하지는 않았어요. 네. 특히나 일본이 더 번들로 이렇게 몇 주 이상씩 이렇게 거래하게끔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고요. 개인들이 투자하는 그러한 뭐 문화가 성숙되지는 않았어요. 특히나 펀드가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일본엔 펀드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각 나라마다 조금 달라요. 아시아의 허브들이 한 두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홍콩, 지금의 홍콩과 달라요. 지금 그쵸. 예전의 홍콩은 아시아의 허브였어요. 금융의 허브. 예, 금융 허브. 그 허브인데요. 그 중에서도 파생 상품, 예, 파생 상품과 주식의 허브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두 가지에 있어서 허브였습니다. 예,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라고 하죠. 뭐 커머디티, 뭐 원유나 이런 것들. 네. 그 거기에 허브. 또 환 있지 않습니까? 외환의 허브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홍콩 같은 경우에는 뭐 환율이 페그제라고 하잖아요. 아, 네, 그랬죠. 예, 페그제. 달러에 고정이 돼 있어요. 고정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해외 자본들이 굉장히 거기에 주식 시장이
뭐 홍콩의 주시장 유명하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오니까 자본을 갖다가 많이 들여올 수가 있었어요. 그죠?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파생 상품하기가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파생 상품을 하려면은 환율이 정해져 있는 게 좋아요. 고정 네. 고정 환율이. 그렇기 때문에 파생 상품에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 허브 시장을 오랫동안 할 수 있었고, 특히나 그런 쪽에 있어서 M&A나 이런 것들이 허브가 될 수 있었는데, 반면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레카 해협을 지나가요. 예, 굉장히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영국과 프랑스가 싸울 때도 거기가 굉장히 요충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 선물이나 아니면 그 주위에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동남아가. 그래서 이게 그 외환의 허브가 됐었는데,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굉장히 쌌지 않습니까? 네, 특히 그랬죠. 그러기 때문에 자산 운용사들이 이 자본을 펀딩하기 위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미국의 아시아 본사를 미국의 그 자산운용, 블랙록이라든가 이런 자산운용사들이 아시아에 홍콩이나 싱가포르이 아니고 일본에 많이 두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얘네들이 상품을 많이 발행을 하다 보니까 일본의 투자자들은 개인적으로 주식에 투자하기보다는 펀드에 옛날부터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좀 다르지만 사실은 서학개미와 이러한 와타나베 부인은 굉장히 일맥상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화 가치 하락이 있었던 것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엔화 가치가 하락이 많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00원대 고환율을 지금 보이고 있고,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기업들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 뭐 반도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자동차를 하고, 근데 이제는 반도체에서도 예를 들면 뭐 고대형 메모리라든가 이렇게 좀 전환을 지금 하고 그렇죠. 있고요. 옛날에 반도체만으로는 이렇게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네. 상황. 게다가 심지어 자동차 같은 경우는 EV로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런데 그 일본 회사들도 사실은 그래요. 굉장한 많은 지금 아픔을 겪으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거의 뭐 영화 트랜스포머 같이 완전히 혁신된 기업들로 바뀐 겁니다. 예를 네. 들면은 그 혼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기업인데 이제는 뭐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소니, 우리가 워커맨을 듣던 그 소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산업을 안 해요. 예. 이 회사는 이제 미디어라든가 이런 뭐 쪽으로, 영화사 뭐 이런 예, 거, 음악. 영화사, 특히나 뭐 AI라든가 차세대 사업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기업들이 이제 완전히 체질 변경을 했다.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10년 내 이런 체질 개선 그리고 혁신, 업종 전환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그 잃어버린 뭐 20년, 30년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잃어버리기 전에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해서 뭐 반면교사로 봐서 우리나라도 좀 낮게 우리가 처신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이렇게 반면교사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발 환율의 변동성, 엔화가 이제 강세로 돌아서면서 그 좋았던 일본 증시가 급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지? 우리가 다시 강세로 가게 됐을 때 원화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됐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질문이 그 트럼프의 그 주식 관련한 겁니까, 대표님? 아니요. 그러니까 일본 엔화가 예. 강세로 돌아섰잖아요. 네네. 거기에 따라서 일본 주식이 약간 급락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네. 트럼프의 영향을 받아서. 예.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의 그 말 때문인지 아니면 이 엔화의 강세가 다시 증시에 미치는 영향 때문인 건지 이게 좀 헷갈려서. 그렇다면 한국도 원화가 강세가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증시는. 사실은요, 통화가 강세를, 되게 좋은 질문이십니다. 통화가 강세가 나타나게 되면 증시는요 강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예, 원래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환율과 굉장히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많이 커요. 그리고 그 일본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본의 증시를 움직이는 것은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본의 국내 그 투자자들도 많이 있지만 외국인들이 사실은 일본의 증시를 주작펴락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환율이 상승하는 기조에는요, 네. 외국인들이 이때까지 만약 벌었으면 차익을 실현하고 나가버립니다. 왜냐면 주식에서 지금 벌어놓은 게 있는데 계속해서 환율이 올라가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지금 그것을 갖다가 차익을 실현을 해야겠네. 왜냐하면 지금 그 원화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원화로 된 주식을 갖다가 매수를 하려면 원화를 사야 돼요. 달러를 팔고. 네. 그렇게 되면은 달러를 팔고 원화를 갖다가 매수하기 때문에 환율이 내려가는 거죠. 환율이 강해집니다. 원화가 강해지면서 네. 그런 추세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원화가 약해지고 달러가 강해지는 이러한 경향을 보이면 나는 지금 원화로 지금 투자해 놨는데 주식을 근데 내가 이제 차익을 거두긴 했는데 계속 이 차익이 원화로 갖고 있으니까 줄어드네. 빨리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차익을 갖다가 실현하고 나가는 수요가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다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빨리 이것을 다 팔게 되면 환율이 상승하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의 변동성이 더 크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는 그런 시기에는 우리나라 주가가 상대적으로 주가를 팔 거 아니에요, 주식을. 그러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요. 원화가 강해지는 추세가 지금 이제 바뀌어가지고 추세가 반전됐다. 네. 환율이 이제는 하락을 한다. 원화가 강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식에 투자를 하면 안 그래도 반도체가 강해질 것 같은데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사면 차익을 실현할 수 있어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싶은데 환율도 하락을 하네. 그러면 내가 달러를 바꿔서 팔아서 원화를 사서 지금 우리나라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주식 차익도 얻을 수 있지만 환 차익도 얻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방으로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 외국인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환율이 계속해서 더 빨리 내려가는 속도를 보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그렇군요. 네. 지금 그렇다면 트럼프가 아시아의 이 통화 약세를 용인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뭐 일본도 난리가 난 거고 우리도 이제 이거 어떻게 되나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대선 내내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환율과 관련해서. 네, 굉장히 이제 브로드한 질문이신데요.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가정을 이제 해서 우리가 이제 트럼프와 이제 벤스 이 두 사람이 이제 뭐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들을 이제 가정하고 이제 당선이 된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재 금융시장의 변화가 일어날 것 같고요. 영향을 줄 게 이제 자명한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환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뭐 추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트럼프의 정책이 그대로 간다면 환율은 아시아 통화들은 이제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트럼프는요, 뭐 새로운 신산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빅테크 그리고 뭐 M7이라든가 이러한 그 회사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죠. 네. 예, 그리고 전통적인 산업, 특히나 그 트럼프와 이 벤스의 그 지지 기반인 강력한 지지 기반인 러스트벨트, 뭐 네. 미시간이라든가 오하이오라든가 실제로 여기에 가보시면은요 빈집이 너무 많습니다. 예, 무서울 지경이에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예, 이제 다 깨지고요. 집값도 얼마 안 되니까 포기하고 그냥 가버린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이제 여기가 오르면 그때 팔겠다 뭐 이런 심산인지 몰라도 그런 데가 많기 때문에 뭐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차로 지나가 버리면 그런 데가 굉장히 많고 사람이 없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회한이 많겠죠. 그것을 이제 살리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이제 화학이라든가 전통적으로 철강이라든가 그리고 석유화학 이런 거 이렇게 이제 그런 전통적인 산업들은 또 고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해요. 네. 그에 비해서 뭐 인터넷으로 하는 이런 빅테크 산업이나 아니면은 뭐 하이테크 산업 같은 경우에 사람들을 많이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반대를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본다면 우리가 앞으로 환율에 있어서는 특히나 그 전통적인 산업에 치중을 하는 그런
주식이라든가 그런 산업이 조금 더 유망할 것이다. 그리고 환율로 본다면은 뭐 엔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엔화의 약세를 막을 수 있는 구세주가 나타났다고 볼 수가 그렇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단을 딱 막아버리니까요. 지금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155엔, 달러당 155엔을 넘어서면 아마 앞으로는 제재를 가할 것으로도 생각을 해요. 아. 예. 그리고 원화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는데요. 한 번에 제 생각에는 내년을 넘어서서 한 2, 3월 정도. 왜냐면은 지금 11월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그때 당시엔 너무 바쁠 거고요. 네. 2, 3월 정도 돼서 이제 여러 가지 정신을 차리고 그 정책을 입안할 때 이제 환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면 아마 크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중반까지는 아마 1,300원이 깨질 수도 있다는 이런 상황을 아마 가정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엔화 하면은 한 105엔 혹은 110 요것을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코로나 전후만 해도. 우리도 한 1,200원, 1,100원대 요때를 좀 정상적인 환율로 생각을 했었고, 이러한 시절이 트럼프 집권 내에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이 통화 전망을 본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요, 약 뭐 50% 이상의 절상이 일어나야 돼요. 평가 절상이라고 하죠. 네. 이것은 이제 엔화의 가치가 항상 두 통화 간의 상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달러 대비해서 엔화가 50% 이상 강해지는 겁니다. 이건 뭐 1985년도에 프라자 합의라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엔화가 그때 당시에 약 달러당 240에서 50원 전후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2년 후인 1987년까지 이게 120엔대까지 뚝 떨어지게 됩니다. 네. 예, 이 정도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일본 엔화의 가치가 2배가 된 거죠. 100%. 2배가 됐는데 100%인가요? 200%인가요? 2배가 됐습니다. 네. 이제 100%가 오른 거고요. 가치로 보면 200%가 된 거죠. 그래서 2배가 올랐는데 지금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100까지 떨어진다는 거는 환율이 그러면은 약 50% 정도의 가치 상승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려면 뭐 돈을 많이 써야 됩니다. 지금. 예.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역시 코로나 때 105엔, 110엔 요 사이에 있던 환율이 지금 뭐 160엔까지 올라온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인 거네요.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마어마한 일이긴 한데요. 뭐 작년만 본다면 1년 도 안 됐죠. 뭐 12월 말일만 본다면 지금 그 달러엔 환율이 141엔이었어요. 네. 141엔이었으면은 지금 작년 12월 이후부터 시작해서 141, 140대에서 156까지 지금 뭐 한때는 161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 161을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한 10% 이상 뭐 6, 7개월 사이에 이렇게 절하가 된 건데 요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 정도까지는 뭐 크게 용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더 이상 뭐 30%, 40% 이렇게 엔화 가치를 갖다가 높이려는 거는 다른 게 필요해요. 그것은 이제 구두적인 그러한 개입뿐만이 아니라 통화적으로 많은 돈을 써야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는 뭐 미국이 일본한테 돈을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되려면은 정부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 트럼프는 원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동아시아에서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우군이 필요해요. 네. 앞으로 이제 그 시진핑의 중국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예전에. 예, 무역 전쟁을 벌였었죠. 그랬었죠. 예. 그리고 푸틴과는 굉장히 친하게 지냈지만 러시아와는 그렇지만 시진핑과는 그 악연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다시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도 이것을 인지하고 있겠죠. 그래서 무역 분쟁에 대해서 다시 미국 트럼프도 이것을 갖다 어떻게 할지 참모들이 생각을 할 텐데 이것을 위해서는 일본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아마. 예. 그런데 일본의 정부 부채가 그렇게 높아지면 일본의 정부가 운용할 수 있는 통화 정책이 굉장히 한정적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국력이 약화되게 돼요. 네. 예. 이것을 원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강하게 뭐 140,
뭐 이 정도까지는 용인한다고 할 수 있지만 130, 120 이렇게 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게다가 지금은 구조적으로 일본은 엔화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리하게는 끌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다시 예전처럼 1,100원 이런 게 아니라 뭐 진짜 1,300원 전후로 해서 이러한 어떤 단위 형성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그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원화 가치가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네. 예. 달러에 대한 선호도도 많이 일어났지만 원화가 지금 뭐 금리도 많이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에 비해서 낮아진 상태잖아요. 기준금리 네. 역전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는 5.5% 상단이, 우리나라는 3.5%. 이게 상당히 오래 가고 있어요. 지금 2년 이상 이렇게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2년 이상, 앞으로 역전 기간이 3년 이상 갈 것으로 보이는데 뭐 길게 이어진다면 이것은 굉장히 장기간, 어떻게 보면 가장 장기간 역전, 2000년대 들어서 장기간 한미 간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네. 이것들은 여러 가지 뭐 부작용을 갖고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금융적으로도 여러 가지 변화를 갖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화 약세입니다. 네. 예, 원화 약세고 이것들이 앞으로는 조금 그 원화 약세를 길게 끌고 갈 것으로 보여서 원화의 환율을 1,100원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해서 끌어내릴 수는 있지만,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정부와 그다음에 중앙은행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리가 따르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원화를 계속해서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게다가 우리나라가 옛날만큼 지금 흑자 기조가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데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환율에서 이런 여러 가지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이제 안전자산으로 보통 이제 달러 아니면 이제 금을 선호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최근 금 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네. 이 금 가격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그 금은 굉장히 재미있는 자산입니다. 예, 금은 재미있는 자산이고요. 가장 오랫동안 그 인류의 화폐 역할을 했죠. 네. 예, 뭐 우리나라도 상평통보 이렇게 뭐 올라가긴 하지만 옛날에 그 메소포타미아 때도 금을 갖다 화폐로 썼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보면은 금은 오랫동안 우리 뭐 인류의 역사와 함께 돈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달러나 아니면 우리나라 통화인 원이나 뭐 엔이나 다 마찬가지로 채 뭐 몇백 년 되지 않아요. 아무리 길어봤자 이게 이제 화폐로 쓴 게. 그렇게 되면은 금은 모든 사람들이 이건 굉장히 귀중한 귀금속이고 돈이고 안전자산이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컨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인식이 있는데 지금 앞으로 그 물가가 계속해서 높게 유지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유지될 것 같고요. 이 그 물가가 계속해서 2%, 1%로 빨리 떨어질 것 같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러한 그 화폐는 달러와 같은 화폐는 물가에 굉장히 취약해요. 물가 상승이.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자를 받으면은 이자율이 높으면 좋겠지만 생각만큼 높지 않고요. 그리고 세금으로 많이 떼이고요.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실질 금리도 낮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금은 이것들을 좀 어느 정도 따라가는 성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기가 나타납니다. 이제 금리 인하기에는 금값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자율이 높을 때는 금값이 좀 낮은 그런 상황이 나타나요. 네. 그렇지만 이자율이 낮을 때는 금값이 좀 오르는데, 왜 그러냐면은 금과 달러는 둘 다 안전자산인데 가장 큰 차이점이 이자가 없고 이자 하나가 그렇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자가 높을 때는 달러를 사고요. 이자가 낮을 때 금을 사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나면서부터는 조금 이제 금 가격이 앞으로 내년, 후년, 당분간 금의 그런 랠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그래서 온스당 보통 트로이 온스라는 걸 단위로 씁니다. 이게. 네. 트로이 온스를 단위로 쓰는데 트로이 온스당 지금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금도 달러로 국제시장에서 거래가 돼요. 근데 이제 달러와의 교환 가치가 지금 현재는 온스당 한 2,500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1온스당. 근데 이것이 이제 한 2, 3년 뒤면은 한 3,000달러 정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네. 이건 그냥 제 가정입니다. 한 3,000달러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 더 이게
그 금의 상승세를 부추기는 게 뭐냐면 트럼프 집권입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이러한 그 강한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분명히 충돌이 일어나요. 국제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나면 안전자산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안전자산을 찾게 되는데 이 충돌의 당사자가 미국이에요. 네. 그러면 달러를 갖다가 달러 대신에 금을 찾을 가능성이 있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약 달러를 원하는 것이 기조기 때문에 달러의 기준금리를 매우 낮게 갖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또 그에 따라서 금값이 오르게 되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향후 3년에 있어서는 주식이나 아니면 부동산을 제치고 저는 이제 금이 조금 더 선전을 할 것으로 이렇게 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는 분들, 네, 환율과 그다음에 안전자산으로서의 금, 달러,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여러 지점들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미지오은행 변정규 전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